안녕하십니까. AWS 이노베이트 버추얼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김상필 솔루션즈 아키텍트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아마존 다이나모 DB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다이나모 DB는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완전 관리형의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스토리지 공간 및 대역폭 성능에 대한 대용량의 확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런 대량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10m초 미만의 빠른 성능을 일관되게 제공하는 성능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큐먼트 타입 또는 키밸류 스토어를 제공하는 유연한 데이터 모델을 제공하고 세분화된 접근 제어 기능을 통해서 보안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아마존의 다이나모DB 서비스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WS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데이터 저장소 선택 시에 고려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이나모DB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1단계 검토하는 단계, 2단계로 테이블 설계하는 단계, 3단계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단계, 4단계 마이그레이션 이후,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주요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는 다이나모DB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형의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다이나모DB가 있고요. 전통적인 OLTP 워크로드를 위한 관리형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아마존 RDS 서비스, 그리고 고성능의 캐시 서비스를 위한 memcachd나 레디스와 같은 엔진을 제공하는 인메모리 기반의 키밸류 스토어 서비스인 아마존 일라스틱캐시와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타바이트 단위의 대용량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인 아마존 레드시프트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있어서 워크로드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AWS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 가운데서 하나만을 선택해서 모든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AWS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안티 패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보는 안티 패턴 중에 하나는 OLTP 워크로드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RDBMS,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하나의 서비스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워크로드 및 검색, 그리고 분석까지 모든 작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어떤 만능 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과 같아서 만들기도 어렵고 실제로 만들어도 실제의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AWS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또는 직접 구성한 데이터베이스를 잘 사용하는 모범 사례는 워크로드의 성격에 맞는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서 캐시, NoSQL, SQL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검색 엔진 등의 적합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이 도구의 종류별로 다양한 엔진을 선택해서 사용할 때, 그리고 이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사용할 때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가장 잘 충족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저장소 선택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데이터 구조, 액세스 방식, 데이터 액세스 특징, 비용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데이터 저장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구조는 하나의 데이터 레코드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는 속성들을 가지는지, 즉 고정된 스키마를 가지는지, 또는 제이슨 문서와 같은 형태로 비교적 스키마로부터 자유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는지, 그리고 키밸류 형태의 단순한 구조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방식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put, get 형태의 단순 입출력인지 복잡한 형태의
조인이나 트랜잭션 등이 필요한지 또는 검색 형태의 입출력인지에 따라서 데이터를 액세스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저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요청하는 빈도에 따라서 핫 데이터, 웜 데이터, 콜드 데이터를 구분하고 최종적으로 데이터 저장을 위한 비용을 검토해서 데이터 저장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의 구조가 고정된 스키마를 갖는다면 이를 저장하는 저장소로는 SQL 또는 NoSQL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할 수가 있고요. 스키마가 없는 형태의 자유로운 구조의 데이터라면 NoSQL 또는 검색 엔진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밸류 형태의 단순 구조의 데이터라면 캐시 또는 NoSQL 데이터베이스가 적합한 데이터 저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액세스 방식에 따라서는 키밸류 세트를 단순히 푹 겟하기 위해서는 캐시나 NoSQL 데이터베이스가 적합한 데이터 저장소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것보다는 복잡하지만 비교적 단순한 1:n이나 m/n의 데이터 모델링이 되는 방식에 따라서는 NoSQL 데이터베이스가 적합한 데이터 저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조인, 트랜잭션 또는 SQL 고유의 함수나 기능 등이 필요하다면 SQL 저장소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페이시팅이나 검색을 위해서는 검색 엔진을 하나의 데이터 저장소로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패턴에 따라서는 핫 데이터, 웜 데이터, 콜드 데이터를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터를 요청하는 요청 비율이 아주 높은 핫 데이터일수록 내구성보다는 밀리초 단위의 응답 속도를 요구하고 수 킬로바이트 미만의 작은 아이템들에 대해서 수 기가바이트 미만 수준의 저장소 규모를 요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요청 비율이 낮은 콜드 데이터일수록 데이터에 대한 높은 내구성이 중요하고 수분 또는 수시간 단위의 높은 응답 속도를 감내할 수가 있고 수 테라바이트 단위의 큰 아이템들에 대해서 수 페타바이트 단위의 대규모 저장소 규모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의 구조화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의 특성과 요청 비율에 따른 데이터 액세스 특성, 저장소에 대한 단위 용량당 비용의 높고 낮음, 응답 속도의 수준, 데이터 저장소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데이터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캐시나 NoSQL과 같은 핫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저장소인지 SQL, 검색 엔진, S3, HDFS와 같은 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저장소인지 아카이빙 스토리지인 아마존 글레이셔와 같은 콜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저장소인지 등으로 구분해서 적합한 데이터 저장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다이나모DB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이나모DB는 응답 속도는 밀리초 단위의 매우 낮은 응답 속도를 제공하고요. 데이터의 규모는 보통은 수 기가바이트 단위에서 수 테라바이트 정도의 규모를 저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무제한의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용량을 제공합니다. 아이템의 크기는 보통은 수 킬로바이트 단위 수준으로 입출력을 하는데 최대 400킬로바이트까지 한 아이템에 대해서 데이터의 크기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요청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까지도 지원해서 어느 수준의 초당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장소의 비용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아카이브 스토리지보다는 비용이 높지만 메모리를 사용하는 캐시보다는 저렴한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높은 수준의 데이터에 대한 내구성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러한 수준의 요구사항이 있는 데이터 저장소로는 다이나모DB가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다이나모DB에 대해서 테이블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하나의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안에는 각 데이터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레코드가 있고 레코드는 데이터의 속성들을 가리키는 컬럼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다이나모DB도 이와 유사하게 테이블을 생성할 수가 있고 테이블 안에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각 아이템들은
컬럼에 해당하는 속성, 즉 어트리뷰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하고는 다르게 데이터의 구조가 고정된 스키마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아이템들은 모든 속성들을 반드시 공통적으로 가지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이나모DB에서는 각 아이템들을 가리키는 고유의 키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 키, 즉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키를 지정하는 방식은 특정 어트리뷰트를 파티션 키로 지정하는 것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아이템에 대해서 파티션 키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 파티션 키의 값에 따라서 데이터가 분산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파티션 키만을 기본 키로 지정하는 방식은 아이템과 키 값이 1대1로 데이터 모델이 비교적 단순할 때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파티션 키에 대해서는 정렬이 지원되지 않고 데이터를 조회 시에 equal search, 즉 동일 값을 조회하는 방식으로만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키를 지정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파티션 키와 정렬 키의 두 개의 어트리뷰트를 복합 키로 지정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렬 키, 즉 소트 키를 기본 키에 추가하게 되면 데이터 모델을 파티션 키와 정렬 키의 값의 조합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고, 테이블 내에서 아이템들이 정렬 키의 값에 따라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렬된 순서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범위 값의 비교 등으로 데이터를 조회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나모DB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술을 평가할 때는 기술에 대한 성능, 확장성, 가용성, 보안과 같은 항목들로 평가를 하는데요. 우선 성능 관점에서는 다이나모DB는 모든 규모에서 싱글 디짓 밀리세컨드, 즉 10밀리초 미만의 낮은 응답 속도를 제공하고, 이 성능은 데이터의 규모나 요청 수에 따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청의 숫자에 증감이 있어도 평균 응답 속도를 나타내는 녹색 그래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면 다이나모DB의 일관된 낮은 응답 속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확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모DB는 필요로 하는 용량만큼의 읽기 쓰기 대역폭을 미리 지정해서 프로비저닝 해놓고 쓰게 되는 그런 성능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읽기에 대해서는 초당 4KB 미만의 아이템을 한 번 쓸 수 있는 단위에 해당하는 RCU, Read Capacity Unit, 그리고 쓰기에 대해서는 초당 1KB 미만의 아이템을 한 번 쓸 수 있는 단위에 해당하는 WCU, Write Capacity Unit을 지정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대역폭 용량, 즉 성능을 제한 없이 확장 축소를 할 수가 있고, 또 스토리지 용량 또한 제한 없이 데이터를 저장함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되는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성능이나 용량 확장 등을 위한 내부의 작업은 모두 다이나모DB가 자동으로 내부에서 작업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이나모DB가 이렇게 일관된 낮은 응답 속도를 제공하고 성능이나 저장 용량에 있어서의 확장성을 제공하는 것은 다이나모DB가 내부적으로 확장성을 위해서 다수의 파티션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용량 및 대역폭 증가에 따라서 파티션이 자동으로 증가해서 성능이 확장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아이템의 파티션 키 값에 대한 해시 값에 따라서 아이템들이 파티션 간에 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ID가 파티션 키로 지정되어 있는 테이블을 보면 ID의 값이 1, 2, 3으로 다른 것에 따라서 이에 대한 해시 값이 계산이 되고, 각 해시 값에 속하는 키 스페이스를 가지는 파티션으로 이 아이템들이 고르게 분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파티션은 테이블에 프로비전한 스루프 값에 의해서, 즉 테이블에 필요로 하는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파티션의 개수가 계산이 되는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기 용량에 대해서는 프로비전된 값을 3000으로 나누고,
쓰기 용량에 대해서는 프로비전 된 값을 1000으로 나눠서 이를 합산한 값을 올림한 것이 초기 파티션의 개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 read capacity 유닛과 5000 write capacity 유닛을 프로비전한 테이블이 있다면 위 계산식에 따라서 9개 파티션이 초기에 필요한 파티션의 개수가 됩니다. 이후에는 스토리지 용량이나 스루프 성능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파티션이 자동으로 증가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성능이나 저장소 용량을 충족을 하게 됩니다. 한편 다이나모DB의 가용성은 아마존 다이나모DB가 높은 수준의 가용성과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AWS 리전 내에 3개 시설에 걸쳐서 데이터를 동기적으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다이나모DB 테이블 내에 데이터가 한번 쓰여지고 나면 단일 하드웨어 또는 가용 영역 수준의 페일러가 발생을 하더라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거나 데이터를 유실할 염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은 다이나모DB 내의 아이템이나 어트리뷰트 수준까지 자원에 대한 개별 사용자 접근 제어가 가능한 파인-그레인드 액세스 컨트롤이 제공됩니다. 이때 개별 사용자에 대해서는 AWS의 IAM 기능과 통합돼서 중앙화된 접근 제어가 가능하고요. 서드파티의 인증과 통합을 위한 웹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 기능이 통합 가능해서 기존의 인증 체계와도 통합해서 사용자 권한 관리나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비용에 대한 검토가 되겠는데요. 실제 카산드라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이나모DB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했던 한 고객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비용 검토 내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고객은 기존 카산드라 클러스터를 유지하는 환경에서는 IOPS 스토리지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i2 인스턴스 타입의 ADXL 인스턴스를 8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 용량을 살펴보면 물리적인 51TB 이상의 용량 가운데서 약 절반 정도인 23TB의 용량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생하고 있는 카산드라 API 호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1KB 미만의 아이템 크기로 초당 4300번 수준의 읽기와 초당 1400회 수준의 쓰기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인스턴스 비용만을 계산해보면 월간 약 44,0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다이나모DB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의 23TB 정도의 스토리지 용량이 3개의 데이터 복제, 즉 3카피를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이나모DB에서는 약 8TB 수준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스토리지 용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발생하고 있던 쓰기 워크로드를 다이나모DB에서의 프로비전드 스루풋의 읽기 용량, 쓰기 용량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4300 RCU, 1400 WCU의 IO가 돼서 이를 가지고 비용을 계산해보면 월간 약 3,800달러 정도로 9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살펴본 고객 사례에서는 적어도 계산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레슨스 런드가 있습니다. 우선 카산드라와 같은 인스턴스 기반의 NoSQL에서는 3카피 복제를 위한 스토리지 용량이 소요가 되고 또 디스크 조각 모음에 해당하는 컴팩션이라든지 백업이나 템프 등의 용도로 스토리지 용량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의 스토리지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의 고객 사례에서도 물리적인 디스크 공간의 약 50% 정도가 최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저장소 용량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스턴스를 더 추가를 해야 돼서 비용 관점에서 보면 인스턴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나모DB 관점에서도 몇 가지 레슨스 런드가 있게 되는데요. 앞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프로비전한 대역폭 용량이 항상 100% 활용이 되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용 검토에서도 프로비전한 스루풋에 대해서 유틸라이제이션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아이템의 크기에 따라서 WCU나 RCU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eventual consistency read 시에 throughput이 50%만 소모된다든지 EC2 구매 옵션에 RI, 즉 Reserved Instance 옵션이 있는 것처럼 DynamoDB에서도 Reserved Capacity를 통한 비용 절감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테이블 설계 단계입니다. DynamoDB 테이블을 위한 모범 사례는 보시는 웹페이지 링크에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키의 선택을 잘 하고 개별 아이템의 워크로드 패턴을 잘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크로드가 파티션의 키 값에 대해서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 테이블에 프로비저닝한 전체 스루풋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키의 선택을 잘 한다는 것은 우선은 파티션 키를 적합한 속성으로 지정하는 것인데요. 워크로드를 파티션 간에 잘 분산하기 위해서는 파티션 키의 고유한 값의 개수가 많은 속성을 파티션 키로 선택해서 테이블의 아이템이 잘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예로는 사용자 아이디와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많은 경우일수록 파티션 키의 값의 개수가 많겠죠. 나쁜 예로는 상태 코드와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처럼 가능한 상태 코드가 남, 여 또는 몇 개밖에 없는 경우라면 아무리 테이블에 많은 대역폭 성능을 할당을 해도 아이템들이 전체 파티션에 분산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성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파티션 키 선택이 아니게 됩니다. 파티션 키를 적합한 파티션 키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파티션 키의 고유값의 개수가 많지 않은 경우라든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복합키, 즉 컴포짓 키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아이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레코드 아이디와 같이 별도의 속성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값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파티션 키로 사용을 하게 되면 하나의 속성만을 파티션 키로 갖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파티션 키의 고유값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가운데 하나는 파티션 키의 기본값에 랜덤 넘버, 임의의 숫자나 계산된 값을 더해서 파티션 키 값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파티션 키 값을 연, 월, 일 같은 같이 되어 있는 날짜 값을 택한다고 하면 날짜에 대한 고유값의 개수는 많지만 만약에 날짜가 아이템이 쓰여지는 시점 등을 가리키게 된다면 오늘 쓰는 아이템들은 모두가 같은 파티션 키 값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워크로드가 특정 파티션에 집중되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의의 값 또는 계산된 값을 파티션 키에 추가해서 복수 파티션에 워크로드를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쓰기 부하를 파티션에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라이트 샤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복수 파티션에 쓴 다음에 읽을 때는 복수 파티션으로부터 값을 읽어와서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캐터 앤 게더라고 불리기도 하는 부하 분산의 패턴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는 DynamoDB의 데이터를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DynamoDB에서는 다른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테이블을 백업 복구를 하거나 리전 간에 데이터를 옮기거나 하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익스포트 임포트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ynamoDB로 데이터를 옮겨오기 위해서 가져오기, 임포트를 하면 이 기능은 내부적으로는 AWS 데이터 파이프라인 서비스에 의해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이 관리가 됩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옮길 수 있도록 EMR 클러스터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런치가 되고요. 이 EMR에서 S3 버킷에 있는 JSON 파일을 읽어서 DynamoDB에 쓰는 방식으로 임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RDS라든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소스로부터 JSON 파일로 익스포트를 해서 S3 버킷에 담은 다음에 이 JSON 파일들을 다이나모DB에 임포트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데이터 저장소가 전환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포트하는 성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EMR 클러스터의 인스턴스 타입이나 크기를 키우거나 클러스터의 개수를 키우거나 하는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이나모DB 테이블 관점에서는 프로비전드 WCU를 더 크게 줘서 쓰기 처리량을 늘리고 또 임포트 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쓰기 스루풋에 대한 비율을 높여서 임포트 속도를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다이나모DB의 임포트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소스 전환을 위해서 다소간의 다운타임이 필요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의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의 카산드라 클러스터에서 다이나모DB로 대량의 사용자 데이터를 서비스 운영 중에 마이그레이션을 했던 실제 고객의 사례인데요. 이 사례에서는 사용자별로 데이터를 카산드라에서 다이나모로 옮기면서 사용자별 저장소의 경로를 별도로 관리하는 스토리지 패스 데이터베이스를 둬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스토리지 패스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백 테라바이트 수준의 대량 데이터를 온라인 중에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다이나모DB 수준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마법은 없지만 아이디어를 충분히 발휘하면 온라인 중에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는 스로틀링이 발생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테이블 설계 과정을 거쳐서 테이블을 설계했다고 했어도 파티션의 키가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파티션 간의 쓰기 부하 분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스로틀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로틀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이나모DB 클라이언트 SDK에서는 자동으로 리트라이를 하는 로직이 있기 때문에 스로틀링이 발생하는 자체가 에러는 아닙니다. 다만 리트라이를 하면서 다시 쓰기를 반복하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의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도중에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프로비저닝한 스루풋 용량 대비 실제 소모되고 있는 스루풋이 작아서 스루풋의 유틸라이제이션이 낮고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는 스루풋 용량이 충분한데도 스로틀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파티션 키의 설계가 잘못됐거나 또는 파티션 간의 쓰기 부하 분산이 잘못되고 있는 핫키 또는 핫파티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다시 테이블 설계를 위한 모범 사례로 돌아가서 적절한 파티션 키를 다시 잡거나 부하를 더 잘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중에 파티션 간의 쓰기 부하를 분산한다는 것을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 아이디를 파티션 키로 그리고 메시지 아이디를 정렬 키로 쓰는 테이블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워크로드가 잘 분산되지 않는 시퀀스는 왼쪽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파티션의 키 값을 가지는 아이템들을 지속적으로 쓰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쓰기 작업들이 일정 시간 동안은 모두 한 파티션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테이블 전체에 프로비저닝 된 스루풋 용량을 모두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쓰기 시퀀스를 만약에 오른쪽처럼 파티션 키의 값이 다른 값을 가지는 아이템들이 연속적으로 쓰여지게 한다면 훨씬 더 파티션 간의 워크로드를 잘 분산할 수 있는 시퀀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난 뒤의 상황입니다. 아마도 사용자들은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대용량의 스루풋을
테이블의 프로비저닝해서 사용한 뒤에 마이그레이션 이후에는 마이그레이션 과정 때만큼의 스루풋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노멀 시점의 워크로드로 스루풋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나모DB의 파티션 개수라는 것이 스루풋을 증가시킬 때는 개수가 증가하는데 스루풋을 감소시킬 때에는 파티션의 개수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션당 스루풋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100만 WCU를 테이블에 프로비저닝을 했다가 노멀 워크로드 수준으로 10만 WCU로 프로비저닝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100만 WCU의 용량을 프로비저닝 할 때는 파티션들이 파티션당 1000 라이트 캐패시티 유닛을 제공하는 파티션에 1000개가 생겼다가 다시 10만 WCU로 감소시킬 때는 1000개 파티션이 유지가 되면서 파티션당 WCU가 100 WCU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전으로 해서 파티션당 WCU가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100배 수준으로 프로비전된 스루풋이 조정이 된다면 파티션당 스루풋이 100분의 1 수준으로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파티션당 스루풋이 지나치게 작아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파티션에 워크로드가 집중되거나 할 때에 스로틀링이 발생하고 리트라이를 해야 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딜루티드 파티션 이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현상이 지나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하나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의 레슨스 런드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모DB를 검토하기 전에 데이터의 구조, 억세스 방식, 데이터 억세스 특징들을 고려해서 다이나모DB가 현재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에 적합한 데이터 저장소인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단계 검토 단계에서는 다이나모DB의 성능, 확장성, 가용성, 보안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다이나모DB는 이런 것들을 모두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레슨스 런드가 있게 되는데요. 기존 NoSQL을 EC2 인스턴스에서 운영하고 계신다면 리플리케이션 팩터, 복제의 수라든지 인스턴스 운영, 데이터 증가에 따라서 인스턴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모DB의 비용을 검토할 때는 프로비전드 스루풋의 수준을 생각할 때 사용률, 유틸라이제이션 또한 고려해서 비용이 검토되어야 하고요. 아이템의 크기, 이벤츄얼 컨시스턴시 리드인지 스트롱 컨시스턴시 모델 리드인지에 따라서 읽기 모델, 그리고 리저브드 캐패시티 옵션 등을 고려해서 비용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를 실제로 수행을 해본다면 벤치마크 툴이 부하를 잘 분산해서 요청하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CSB 벤치마크 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워크로드의 정의가 리퀘스트 디스트리뷰션을 특정 아이템에 집중되도록 하는 지피한 분포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유니폼으로 바꿔서 부하를 잘 분산하면 다이나모DB가 프로비전드 스루풋에 따라서 성능 확장성을 잘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테이블 설계 시에는 파티션 키의 고유한 값의 개수가 많은 속성을 파티션 키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복합키, 컴포지트 키를 만든다거나 이미 또는 계산된 값을 속성에 더해서 쓰기를 분산하는 라이트 샤딩의 아키텍처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대해서 프로비전한 전체 스루풋 처리량을 달성하려면 워크로드가 파티션 키 값에 고르게 분산되도록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는 다이나모DB의 가져오기, 즉 임포트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포트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EMR 클러스터의 인스턴스 타임 및 크기, 그리고 다이나모DB에서는 라이트 스루풋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프로비전드
write capacity 유닛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스토리지 패스 DB를 관리하는 등의 전체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고려할 수가 있고, 데이터 업로드 중에 파티션 간 쓰기 부하를 잘 분산할 수 있는 쓰기 시퀀스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 마이그레이션 이후에는 파티션당 프로비전드 스루풋이 굉장히 작아지게 되는 딜루티드 파티션 이슈는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프로비전드 스루풋을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아마존 다이나모DB로의 이전을 위한 모범 사례 소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WS에 대해서 더 많은 자신감과 실무 경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AWS가 제공하는 소개 동영상과 셀프-페이스드 랩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AWS의 테크니컬 트레이너가 직접 강의하는 교육에 참석해서 AWS 환경에서 가용성 높고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한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고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쌓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AWS의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바라신다면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연습 시험도 제공이 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AWS 트레이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마존 웹서비스의 김상필 솔루션즈 아키텍트였습니다. 아마존 다이나모DB로의 이전을 위한 모범 사례 소개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세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반드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